어느 시즌에는 또 나타날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막 뭐 북한 후계 구조상 북한의 세력을 넘겨주는데 이게 지금부터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좀 속단이 아닐까. 수령님이 비옷을 안 입는데 당 간부가 비옷을 입으면 큰일 나죠. 북한에서 아이들 그 옷 다 구멍난 옷에다가 염소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에다가 그걸 보낸데 막 북한 주민이 그러더래요. 야 진짜 부끄러워 못 살겠다. 저는 그게 북한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에서 온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심사인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혜의 미디어 노출이 한동안 뜸해졌던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주혜가 올해 5월 14일에 마지막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한 4개월이 지나서 다시 북한 매체에 등장을 했는데 사실 그런 것 같고 어차피 수령의 딸이기 때문에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다가 또 노출이 안 됐다가 노출이 되니까 좀 많은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북한에서 김주혜가 등장한 거는 그렇게 놀랄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 수령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수령을 겪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처음에는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전에 또 놀라운 행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설주를 등장하면서 그것도 팔짱을 끼고 나타나면서 북한 주민들로서는 엄청 놀란 거예요. 일단 한 번 놀란 주민들이기 때문에 김주혜가 등장했다는 게 수령님 딸도 등장하네 이 정도지 크게 파격적인 행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북한에서 김주혜를 처음 언론에 드러냈던 이유가 조금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일부러는 첫째로는 그러잖아요. 누구한테나 딸은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로서 아내도 언론에 노출시켰는데 딸을 노출 안 시키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보다는 아기자기한 딸을 등장시킴으로써 김정은은 독재자고 핵무기만 만드는 미치광이가 아니라 자애로운 한 가족의 세대주고 한 나라의 어버이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에는 너무나 좋은 캐릭터인 거예요, 딸이. 그렇게 돼서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핵 발사장에까지도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타났던 이유가 우리가 세계가 보는 거는 저 어쩌면 저렇게 딸을 저렇게 핵 발사장에까지 데리고 가냐. 이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북한이나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다른 거예요. 거기서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그건 그래요. 우리가 조선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핵 발사를 하는 거는 지구나 세계를 위협하거나 남한을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걸 개발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을 했고 또 처음에 김주혜가 계속 등장함으로 해서 북한 아이들이 반응이 정말 좋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자기 또래의 아이들이 나타나면 아이들이 일부러 동정심이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주 노출이 되니까 뭐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나쁜 말로 들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김주혜가 등장하는데 자기 또래 같지 않게 머리도 파마를 하고 안이 들여다 보이는 비싼 옷도 있고 명품 패딩도 있고 하니까 그걸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동갑내기가 나타났다고 야 이렇게 됐는데 점점 가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아이들처럼 잘 먹지도 못해서 이렇게 몸도 약하고 이런데 쟤는 뭐야? 뚱뚱하고 엄청 비싼 옷을 입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보기가 싫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자꾸 너무 많이 등장을 시키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처음에는 괜찮게 보다가 점점 지나면서 좀 안 이뻤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김주혜가 등장하는 시기하고 그 등장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국가적인 배려가 주민들한테 행해졌다면 주민들은 그 아이를 믿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계속 기아에 허덕이고 북한 정권은 아무런 주민들에 대한 생활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남한은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내가 보기 싫으면 그걸 막 인터넷에 올리고 그걸 공론화하고 댓글에도 막 그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딸이 나타났는데 쟨 자꾸 나타나서 보기가 싫다.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인터넷이 안 되고 인트라넷 같은 거는 본인이 소감을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당의 지시나 결정을 우리가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상 구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표출을 못 하는데 하여튼 주민들은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봤다고 해요. 저희가 직접 뭐 여기 앉아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5월 14일을 전후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이 아이가 그 정도면 자기 할 역할을 다 했고, 그리고 또 그 북한 김정일 입장에서는 또 아이한테도 방학이니까 충분한 또 휴식기를 주고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느 시즌에는 또 나타날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땅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저는 또 미래를 뭐 점쳐본다면 저렇게 또 몇 번 나타나다가 또 아이니까 안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에 또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막 뭐 북한 후계 구조상 북한의 세력을 넘겨주는데 뭐 이게 지금부터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좀 속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를 뿌리를 두고 보면 돼요. 뿌리를 보면 보이는데 예전에 김정일이가 정권을 잡을 때도 역시 김경리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고모잖아요. 여동생이잖아요. 결론은 김정일이가 정권을 쟀잖아요. 그 만약에 이제 김정일한테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없다고 가상할 때, 근데 뭐 대북 소식통에 의하면 아들이 있대요. 딸 둘이 아들이 하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에서 보면 또 이제 김정일이라는 인물은 조금 예측 불허잖아요.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우리가 상상했던 일을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 못했던 일을 만드는 사람이 김정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후계자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10대고 아직은 김정은이가 젊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무게가 140kg다. 근데 이거는 사실 북한 당국이 밝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키나 그림자 이런 걸 봐서 측정하는데 거의 맞겠죠. 근데 이제 북한에는 이제 1호를 위한 대단한 의료진이 항상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북한에서의 최고의 의료진 봉화진료소, 그리고 북한에 같은 경우에는 1호에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독일에서 의료진을 그냥 다이렉트로 파견해 와요. 그 정도로 김정일이 아마 건강에 뭐 시시각각 아마 모든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뭐 불어났다 해서 내일 당장 뭐 죽는다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불상설이고 또 계속 유지된다는 것도 그런데 지금의 김주애는 좀 후계자로서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이 아이가 20살을 넘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후계자 학습을 거의 끝낼 시기다. 20대 중반이다. 그때 지금처럼 계속 등장하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80% 이상이구나. 이렇게 장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 북한에서 안타까운 수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 추정이 가능한가요? 일단 북한에서 저는 이번에 그 노동신문에 그 수해 현장을 찾은 김정은의 사진을 25장이나 게재한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그 비싼 차를 타고 그 장마 있는데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비옷을 안 입었어요. 사진을. 근데 그 주변에 같이 간 수행 비서들이 처음에는 김정은을 마주할 때 비옷을 입은 북한 간부가 보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사진에 가니까 김정은이가 비옷을 안 입으니까 그 수행위원도 비옷을 벗어서 쟀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변하지 않았구나. 수령님이 비옷을 안 입는데 당 간부가 비옷을 입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5,000명이 이렇게 섬해나 이런 데 어떻게 보면 딱 고립이 됐었는데 4,200명을 구조를 했다. 이걸 노동신문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800명은 어디 갔을까? 막 이런 추측이 들어서 우리 언론에서 1,000에서 1,500명이 사망했다. 이런 기사를 띄웠더니 김정은이 대노했어요. 남한 쓰레기 언론들이 오보를 내렸다. 그러니까 후에 이제 북한에서는 4,200명을 구조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그 후속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구조됐는지 안 됐는지는 북한 당국만이 알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 1,000명, 1,500명이 죽었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대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현지 시찰을 했던 데가 그게 신의주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압록강 지역을 신의주 쪽이 압록강인데 폭이 정말 높고 양강도 자공도 쪽 압록강은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의주는 배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넓은데 이번에 수해가 났던 데가 거기예요. 근데 제가 알기에는 양강도 쪽에는 수해가 나서 동쪽에 물이 넘어가지고 이제 뭐 돌격대 건물이나 국경경비대 건물이 물에 잡혔지만 인명 피해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다 이민반에서 포치해서 다
피난 보따리를 싸가지고 있어서 신의주 쪽에서 크게 났지 양강도 쪽에는 그나마 괜찮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 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북한에서 신의주 쪽에서 이렇게 수해가 났는데 그 사진을 보면 그 헬리콥터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오르는데 어떤 분들은 맨몸이고 어떤 분들은 가방 하나를 쟀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낭 메고 저는 제일 경악을 놀랐던 게 강아지를 끈 소년이 있는 거예요. 그 수해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게 이럴 수도 있나. 사람이 이제 물에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자기 몸도 막 옷도 못 입고 뛰쳐나오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건 좀 과거의 북한의 수해 현장 모습하고는 조금 사뭇 다른 영상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인민군대들이 그 헬리콥터에 마을에서 오르기 전에 그랬대요. 수령님께서 보시니까 누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짐을 다 버리고 딱 하나씩만 매라. 이렇게 군대들이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믿음직한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진에 나온 주민들이 정말 단출하게 배낭 하나씩 메고 헬리콥터에 오르고 김정일 위원장을 향해서 이제 손도 흔들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0명을 구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정식 발표한 게 없어서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모습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수해 현장에 수령이 나타났다는 거는 긍정적인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김정일 시대에는 전혀 못 보던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일 시대 때도 수해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본 거는 김일성 다음에 김정은인 거예요. 거기다가 실제로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한 달 후에는 다큐멘터리가 나올 것 같아요. 북한엔 조선 기록 영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찍어서 내보내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수령이 우리를 살리려고 내일이 아니지만 북한 주민을 살리려고 그 물이 허리를 어는 데를 차를 밀고 나가고 비를 다 맞고 그리고 되게 단추도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어떤 인민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기보다는 더 좋은 시너지는 낫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수령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수해가 나도 당과 수령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아주 조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서 한국 및 국제기구들의 수해복구 지원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남한하고는 이제 죽어도 타협을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는 남한에서 이제 대한민국 쌀도 받았고 그걸 물론 뭐 남한에서 받았다. 이렇게 우리한테 공개를 안 했지만 쌀 마대에다가 대한민국이라고 빨갛게 썼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받았단 말이에요. 고난의 행군데. 그런데 지금은 일단 북한 뭐 애국가에서 삼천리란 말을 지워버렸는데요. 뭐 네, 올해. 그러니까 그거는 무궁화 삼천리 우리 남북이 삼천리 금수강산이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민족이 아니라고 애국가에서도 삼천리를 지워버렸는데 소련이라는 러시아라는 큰 대국이 뒤에서 받쳐주는데 굳이 남한하고 타협을 할까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 고수했던 그런 대남 정책들 이제는 남한하고 더는 타협을 안 하기 위한 걸 우리가 힘든 상황이 터졌다 해서 우리가 그걸 번복하진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딱 긋는 거죠. 아마 계속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슬로건을 계속 유지하고 이제 남한하고는 대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 이제 영원히 안 하겠다. 삼천리를 지웠는데 여기에 무슨 답이 또 필요해요. 안 하겠다는 거죠. 우물풍선은 북한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은 대남 도발 수단으로서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일단은 남한에는 저는 그런 걸 지금까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오는 비라는 국가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남한 정부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NGO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한 당국에서는 인권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침해할 수 있는 그걸 하지 말아라 해라 이런 것들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약은 하지만 그래서 이게 남조선 계례 도당이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대남비라 봤어요. 저는 이초도 안전히 강원도 가서 봤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 2명이 한국에 왔는데 이렇게 손을 맞들고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그런데 종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강원도 철원의 가수밭에 떨어졌는데 그 가수원 할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삐라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손으로도 지지 말아라. 하시면서 그 아저씨가 나무꼬쟁이를 이렇게 삐라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불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장 몰래 감춰가지고 봤죠. 근데 일단 종이가 북한으로 말하면 사진 종이, 그리고 그 밑에 해룡배급소에서 탈북했던 탈북민이 증언이 실렸는데 배급소에 쌀이 없어서 지 새끼만 있다. 근데 그걸 딱 듣는데, 그걸 딱 보는데, 이거 맞는 말인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북한에서, 남한에서 들어오는 삐라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실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수위가 올라가서 김정은의 실체, 김정은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평가들, 이런 것들을 보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1호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그러면 최고 존엄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든 가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에서 넘어오는 삐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됐어요. 왜냐면 그게 막 양강도를 비롯해서 저기 항해남북도까지 못 가요. 중간에서 바다에서 없어 소실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뭐 강원도, 철원군 이런 가수밭에 몇 개 떨어지지 그렇게 그 공기를 해서 가는 게 내부까지 가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북한도 이제는 레이더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착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삐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10명이 봤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내는 소문이 북한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예요. 최고 존엄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대북전단을 보내시는 분들 보니까 저는 그 현장에 가 취재도 했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달러를 넣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심리를 파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삐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반동분자가 되지만 삐라를 보면서 그 달러를 주게 되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그 달러를 치면서 삐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진실을 감추려는 자는 진실이 알려지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수만 톤의 핵포탄보다 더 위력하다는 걸 북한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화가 나가지고 어물 풍선을 날리는데 사실 북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남한에서 딱 봤을 때 그 적재물에 어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명령을 한 거예요. 단어를. 어물풍선. 북한에서는 어물풍선이라고 안 부르죠. 대남 적재물. 근데 이것도 북한에서는 남한하고 연관된 이런 삐라를 뿌리고 보내고 하는 거는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아요.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을 시켰었는데 북한 주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소문이 나서 알게 돼도 어물풍선이라고 안 하고 북한에서는 대남적재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알아본 데에 의하면 탈북민들이 과거보다는 북한하고의 연락이 많지 못해요. 그 이유가 우리가 북한하고 전화를 할 때는 단지 남한 소식을 전해주자고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지금은 브로커비를 50% 이상 떼기 때문에 돈을 과거처럼 많이 못 보내주다 보니까 이 유대가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전화통화를.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 야 지금 남조선이 말이 아니다. 북한에서 그 막 아이들 그 옷 다 구멍난 옷에다가 염소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에다가 그걸 보낸데 막 서울에 떨어졌다 하니까 북한 주민이 그러더래요. 야 진짜 부끄러워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저는 그게 북한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쓰레기 어물이라는 거는 진짜 제일 바닥이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사람이 안 될 추호의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쓰레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진짜 쓰레기를 그것도 같은 동족인 남한한테 보냈다? 이런 것들은 같은 북한 주민으로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부끄러워 못 살겠다. 근데 이게 전체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다면 그게 전체적인 생각이지만 어물풍선에 대한 정보를 국경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이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반 주민의 목소리가 그래도 전체 주민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대변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예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음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는 남한 사회를 알려주는 각종 토크들도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북한도 옛날보다는 이제 이런 디지털화가 많이 됐어요. 북한 핸드폰을 보게 되면 이거 한국 핸드폰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타치폰이 되게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라디오도 옛날처럼 그렇게 구식 라디오가 아니라 미니 라디오라고
주파수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연선지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일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대북 확성기를 틀어준다고 해서 귀에다 손 막을 순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안 듣기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100% 믿지는 않으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진짜 그럴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요가 이제 자라서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자기 생각을 옮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고 이렇게 해서 조금 탈북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나 싫은 거죠. 이제는 남과 북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너 진짜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북 방송도 하지 말고 라디오도 하지 말고 서로 그냥 우리가 연을 끊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개성공단을 폐쇄한 후에도 거기 이제 임시 주둔해 있는 버스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개성시내에서 자기네가 통근버스를 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는 다 분리시킨 거예요. 남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는 자기 땅에 그 모든 기계들이 있다고 자기네가 막 함부로 한다는 이유가 이제는 남한이라고는 더 하고 더 이상은 거래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남한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알려주느라고 북한에서 어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또 거의 다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도발을 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가 도발을 했을 때 그 수위에 따라 어물풍선 쓰레기를 보냈는데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북 확성기를 하니까 이게 계속 치고 빠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100번을 잘못해도 모른 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아프게 진실을 자기를 콕 찌르면 그때는 그냥 막 세상 뭐 아픈 것처럼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방송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미디어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정신세계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